프롤로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이 아닌 빚으로 시작된 결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며요. 그리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 여겼던 그곳이 결국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장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리 떠들썩하진 않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깊은 사람의 온기와 눈물 그리고 조용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젊은 여자. 신혼 첫날 밤 남편을 방에 둔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날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잊었던 내 모습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일부 빚이라는 이름의 족쇄.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자가 있는 낯선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날을요. 운명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25살에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의 사기로 인해 어머니와 제게 남겨진 것은 3억 원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어떤 날은 단속반에 쫓겨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받는 제 월급은 제 생활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감당할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휠체어를 탄 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상혁.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박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상혁 씨는 한때 유학까지 다녀온 유능한 인재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만큼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아래가 모두 마비되었죠. 가족들마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만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고 싶어 했죠.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난하지만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말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제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상혁이와 결혼해 준다면 결혼식이 끝난 직후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전부 갚아주겠습니다. 게다가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상혁이 곁에서 그의 아내인 척 가문의 이미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 집을 부수겠다는 협박 문자.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어머니는 압박감에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우리의 삶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부 화려한 결혼식 그리고 차가운 현실. 결혼식은 3주 후에 열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린 결혼식, 줄지어선 고급 웨딩카 행렬. 하지만 신부인 저는 마치 제 자신의 장례식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운도 좋지. 재벌가의 시집 갔잖아. 또 다른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남편이 휠체어 신세라던데. 뻔하지,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맞으니까요. 신혼방은 하얀 꽃과 붉은 벨벳 침대보 값비싼 프랑스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은 제 마음은 누군가 찢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상혁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았고 빚도 다 갚았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뭘까? 3부 도망치려 했던 밤.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상혁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는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 다다랐을 때 문득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침실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혁 씨가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아닌 두 팔로요. 그는 벽을 붙잡고 절망적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팔꿈치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뒷마당 계단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마지막 구명줄인 것처럼요.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도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냉기만은 못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죠. 심장 속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감정조차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한 줌의 인간성,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 결혼에서 하반신 마비인 남편에게서 제가 비극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홀로 걷기 연습을 하던 상혁 씨를 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두렵도록 작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상혁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아마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 내린 밤처럼 차가운 냉기만 감돌았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빚 갚았다는 확인서. 그거 받으러 다시 왔어요. 상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회장님 직인이랑 서명 다 있어요. 이제 당신을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걷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분명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상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기처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결혼식 날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해진 고통과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어떤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밉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상혁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때로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사람처럼 당장 돌아서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혁 씨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상혁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밤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과할 빚이 있고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빚이 있어요. 상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몰았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침묵의 허락이거나 혹은 더 이상 저와 다투기엔 너무 지쳤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느껴졌죠. 사부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상혁 씨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서 두 팔로 몸을 움직여 스스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않고요. 그분들이 제 모든 걸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면 되죠.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혁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유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상혁 씨의 자잘한 일들을 돕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몇 마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머무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연기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혁 씨가 단순히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일어섰고 성공을 맛보며 운명에 의해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그의 자존심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비록 몸은 멀쩡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의 한계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혁 씨가 밤마다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 왼손으로 책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연필로 손가락 장단을 맞춘다는 것. 그는 묽은 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비록 가사도우미는 마비 환자가 삼키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자주 끓여왔지만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상 스스로 입을 닫고 수건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죠.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혁 씨와 함께 살수록 그는 동정도 공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힘을 잃었지만 한 사람의 남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 어느 날 아침 제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상혁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쫓아내려고 묻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떠나길 바라야 할지 머물길 바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상혁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있어요.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머무는 거라면 그만둬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를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아팠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아팠습니다. 오부 첫 번째 실연. 도망치려 했던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모두 갚았다는 확인서가 든 봉투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저와 상혁 씨 사이에는 여전히 말 못할 침묵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전혀 가깝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상혁 씨의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상혁 도련님 고모님이 오셨어요.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니 조심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갔을 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양팔에 금팔찌를 가득 찬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여자를 보고서야 그 경고가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 내가 상혁이 부인이라고? 그녀가 차디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서아라고 합니다. 예쁘장하게 생겼네. 근데 듣자 하니 엄청 가난한 집 딸이라며? 집안에 뭐 내세울 만한 거라도 있니? 하던 일은 뭐고? 저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저는 의료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죠. 어머, 이 집안통도 크셔라. 너 같은 애를 들인 건 그냥 집안 구색 맞추기용인가 보네. 그만한 돈 받고 팔려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선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인생 역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니까요. 고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옆방에서 상혁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이 집안에서 제 아내를 모욕하는 건 누구라도 용납 못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상혁 씨를 돌아봤습니다. 뭐? 너 제 편 드는 거니? 내가 뭐라고? 빚 때문에 팔려온 애를. 그녀가 누구든 고모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상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저를 감싸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닌 단지 제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분을 못 이기고제 시도현 계속 돌아갔습니다. 상혁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 놀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익숙해요. 하지만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 돼요.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연아 씨.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가볍게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게요. 그날 밤 제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들었을 때 상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나찌막이 대답했죠.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상혁 씨. 상혁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